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미국 작가 오 헨리의 봄날의 메뉴입니다. 오 헨리는 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로 반전 있는 이야기 전개와 날카로운 유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일반인들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사건들을 다루며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묘사합니다. 봄날의 메뉴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낭만과 모험을 꿈꾸는 청년이 녹색문을 통해 알게 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작품은 사랑과 우연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 오 헨리 특유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헨리 봄날의 메뉴. 3월 어느 날이었다. 소설을 쓸 때는 결코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보다 못한 서두는 없을 것이다. 상상력 부족에 따분하고 밋밋해서 그저 그런 내용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만큼은 허용되어야겠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원래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어야 할 다음 구절이 아닌 밤중의 홍두깨 같기 때문이다. 사라는 메뉴 앞에서 울고 있었다. 메뉴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는 뉴욕의 한 아가씨를 상상해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추측하는 여러분은 아마 바닷가재 요리가 다 떨어졌거나 사순절 기간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거나 매운 양파 요리를 시켰다거나 그도저도 아니면 해키극장에서 슬픈 조조 영화를 보고 막 돌아온 길인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모든 가설이 빗나갔으니 여러분은 내가 이야기를 진행해야 속이 시원해질 것이다. 세상은 굴과 같아서 칼로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고 선언한 어느 신사는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 칼로 굴껍데기를 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혹시 타자기로 삶이라는 조개껍데기를 열어보려 애쓰는 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 천연 굴 12개가 이런 식으로 다 벗겨질 때까지 기다리길 원하시는가? 사라는 안에 차갑고 끈적끈적한 세계를 조금씩 맛보기에는 너무나 어설픈 무기를 가지고 껍데기를 벗겨내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속기를 할 줄 몰랐다. 속기술 전문 학교라도 졸업했더라면 학교에서 배운 실무 기술 덕분에 세상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을 것이다. 속기를 못하는 그녀는 사무 능력을 갖춘 전도 유망한 무리에 끼일 수가 없었다. 사라는 프리랜서 타이피스트였고 복사 같은 허들의 일감들 구하러 다녔다. 사라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쟁취한 가장 빛나고 영예로운 일은 슐렌베르크 홈 식당과 맺은 거래였다. 식당은 그녀가 새 들어 살고 있는 오래된 붉은 벽돌집 옆에 위치해 있었다. 사라는 어느 날 저녁 때 슐렌베르크에서 5가지 음식에 40센트 하는 정식을 먹고 나서 메뉴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왔다. 메뉴는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닌데다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적혀 있었으며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이쑤시개와 라이스 푸딩으로 시작해서 수프와 그날의 주 요리로 끝나게 배열되어 있었다. 다음날 사라는 슐렌베르크 씨에게 타자기로 깔끔하게 쳐서 정리한 메뉴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전체 요리에서부터 외투와 우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주의 사항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름과 내용이 제 위치에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었다. 슐렌베르크 씨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미국 사람으로 귀화된 듯 했다. 그는 사라가 사라지기 전에 그녀와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없었다. 사라는 식당에 21개 식탁에 놓인 메뉴를 타자로 쳐서 제공하였다. 그날의 저녁 요리는 매일 새롭게 아침과 점심 요리는 식단이 바뀌거나 정리할 필요를 느낄 때마다 다시 바꾸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슐렌베르크 씨는 될 수 있으면 사근사근한 웨이터를 시켜 사라의 새방으로 하루에 3번 식사를 날라주게 하였고 매일 오후에는 식당에서 다음날 고객들에게 제공할 요리 품목을 연필로 적어 전해주었다. 계약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한 결과를 안겨주었다. 이제 식당의 손님들은 가끔 요리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헷갈리기는 해도 이름은 정확히 알고 식사하게 되었다. 사라는 춥고 지루한 겨울에 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수확이었다. 어느새 달력은 봄이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봄은 때가 돼야 찾아오는 법인데 1월에 내렸다 얼어붙은 눈은 시내 곳곳에 아직 찰떡처럼 남아있었다. 손풍금 역시 12월의 활력과 분위기로 그리운 옛 여름날이오를 울렸다. 사람들은 부활절에 입을 새 옷을 사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대책을 세웠다. 건물 관리인들은 스팀을 꺼버렸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도시는 여전히 겨울의 소나기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사라는 자신의 새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난방 철조, 무한 청결, 편의 시설 구비, 방문 환영이라고 그럴듯하게 광고하던 집이었다. 그녀는 슐렌베르크 식당에 차림표를 타자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사라는 삐걱거리는 버드나무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벽에 붙어있는 달력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외쳤다. 봄날이에요, 사라. 봄이 왔다고요. 저 좀 보세요, 사라. 내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신 몸매는 정말 멋져요, 사라. 봄처녀 같아요. 왜 그토록 슬프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나요? 사라의 방은 집 뒤편에 있었다. 창밖으로는 길 건너 상자를 만드는 공장의 창문 없는 벽돌 뒷벽이 보였다. 그렇지만 사라에게 그 벽은 투명한 수정 같았다. 사라의 눈에는 벚나무와 느릅나무로 그늘지고 나무딸기 관목과 체로키 장미, 인접한 풀로 뒤덮인 오솔길이 보였다. 봄을 알리는 진정한 전조는 아주 미묘해서 눈과 귀로 포착하기 어렵다. 어떤 이들은 크로커스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이나 숲을 별처럼 수놓는 나무딸기, 파랑새 소리에서 봄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슴이 무딘 이들은 이러한 변화가 초록의 여신을 환영하기 이전에 나누어야 할 꿀이 메밀과 고별 악수를 떠올린다고 둔하게 말한다. 그렇지만 노련한 돼지가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청순한 신부의 달콤한 기별이 곧바로 전달되는 법이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한 소외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속살거리는 소식이. 지난 여름에 사라는 시골에 갔다가 한 농부와 사랑에 빠졌다. 사라는 써이브룬 농장에서 2주일 동안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나이 지긋한 농부 프랭클린의 아들 월터를 사랑하게 되었다. 농부들은 사랑을 받고 결혼을 하면 한동안 풀밭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진다. 그렇지만 젊은 월터 프랭클린은 현대적인 영농가였다. 외양간에는 전화도 설치했고 이듬해 캐나다의 밀 수확량이 미국 시골 구석에 심은 감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추정해낼 수도 있었다. 월터가 사라에게 구원하고 승낙을 받은 곳이 바로 이 그늘지고 나무딸기로 뒤덮인 오솔길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그녀의 머리에 쓸 민들레 화관을 엮었다. 그는 노란 민들레꽃이 사라의 치렁치렁한 갈색 머리에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말하고 또 말했다. 사라는 화관을 머리에 쓴 채 밀짚 모자를 신나게 흔들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봄에 결혼하기로 했다. 봄의 징조가 나타나면 바로 식을 올리자고 월터가 말했다. 그래서 사라는 타자 일을 하기 위해 다시 도시로 올라온 것이다.
사라가 보고 있던 행복한 날의 환상은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만 사라져 버렸다. 웨이터는 늙은 슐렌베르크 씨의 앙상한 손이 연필로 거칠게 초안한 다음날 식당 메뉴를 가져왔다. 사라는 타자기 앞에 앉아서 롤러 사이에 카드 한 장을 끼웠다. 그녀는 일이 빨랐다. 보통 1시간 반 정도면 21장의 메뉴 카드를 다 치고 건네줄 준비까지 마쳤다. 오늘은 여느 때보다 메뉴에 변화가 많았다. 수프는 더 맑아졌고 앙트레에서 빠진 돼지고기는 러시아 순무와 함께 구운 고기들 안에서 삐쭉 얼굴을 내밀었다. 우아한 봄 기운이 메뉴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른 사너리에서 폴짝 대던 새끼 양은 뛰놀던 날을 기념하는 소스와 더불어 요리가 되었다. 굴의 노래는 아직 완전한 침묵 속으로 빠져든 것은 아니었지만 살포시 소리가 줄어들고 있었다. 프라이팬은 고기 굽는 널따란 석쇠의 철망 뒤로 둔하게 잡혀있는 듯 했다. 파이 요리는 부풀어 나고 느끼한 푸딩은 사라졌다. 투명 옷을 입은 소시지는 메밀과 감미롭지만 없어질 단풍 시럽과 더불어 유쾌한 죽음을 명상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사라의 손가락은 여름철 시내 위에서 춤추는 요정들 같이 움직였다. 눈짐작으로 맞춘 길이에 따라 각 항목들을 제 위치에 정확히 집어넣으며 내용을 쳐내려갔다. 디저트 바로 위쪽으로는 야채 요리들이 자리했다. 당근과 완두콩 토스트에 얹은 아스파라거스, 사철 토마토와 귀리와 보리를 끓인 콩요리, 리마콩, 양배추 등 사라는 메뉴를 치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떤 숙명적인 절망의 심연에서 우러나는 눈물이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눈으로 몰려왔다. 머리가 타자기 위로 숙여진다. 자판은 그녀의 흐느낌에 맞추어 건조하게 덜컥덜컥 움직였다.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월터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는 데다 막 타자를 치려고 했던 요리가 달걀과 민들레였던 것이다. 달걀이 아무려면 어떤가. 그러나 민들레라는 그 황금빛 꽃으로 엮은 화관을 월터는 사랑의 여왕이자 미래의 신부인 그녀에게 씌워주지 않았던가. 봄의 전조였던 민들레가 지금은 사라에게 가장 행복했던 날들을 상기시켜주는 가장 슬픈 왕관이 된 것이다. 여성들이여, 그대들이 이러한 시험을 치러보지 않았다면 감히 웃을 수도 없으리라. 당신이 월터에게 마음을 허락하던 날 밤 그가 가져왔던 마르첼릴 장미꽃이 슐렌베르크 식당의 샐러드 요리가 되어 프렌치 드레싱이 끼얹어진 채 당신 눈앞에 나왔다고 생각해보라. 사랑의 징표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된 것을 줄리엣이 보았더라면 당장 약제사에게 가서 망각의 약초를 구해 단숨에 먹어버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봄은 얼마나 매혹적인 마법사인가. 돌과 철근의 차가운 대도시에도 봄 소식은 전해져야만 한다. 거친 초록 외투를 입고 온화한 공기를 거머쥔 작고 탄탄한 들판의 특사만이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행운의 용사이다. 프랑스 요리사들이 사자의 이빨이라고 부르는 민들레이다. 꽃이 피면 애인의 개암색 머리칼에 얹힐 화관이 되어 구애를 거들고 꽃이 피기 전 어리고 여릴 때는 끓는 냄비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만의 여왕이 될 여인의 소식을 전해준다. 이윽고 사라는 눈물을 꾹 삼켰다. 메뉴 카드를 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들레 꿈에서 나온 희미한 금빛 광채는 생각과 마음을 젊은 농부와 함께 있던 풀 덮인 오솔길로 이끌어 잠시 손가락은 자판이 아닌 허공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의식은 맨하튼의 돌 깔린 골목길로 돌아왔고 타자기는 파업을 진압하는 자동차처럼 덜커덕거리며 바삐 움직였다. 6시가 되자 웨이터는 사라에게 저녁 식사를 날라왔고 타자로 친 메뉴 카드를 가지고 갔다. 식사를 하려던 사라는 한숨을 쉬더니 달걀이 왕관처럼 얹힌 민들레 요리를 옆으로 밀쳤다. 환한 사랑을 입증해주던 꽃이 수치스러운 야채가 되어 이 칙칙한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처럼 여름날의 희망도 시들어 침몰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먹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셰익스피어는 말했었지. 사라는 가슴으로 느낀 진정한 사랑에 정신적 향연을 빛내준 장식물이었던 민들레를 도저히 먹을 수 없다. 7시 30분에는 옆방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났다. 윗방의 남자는 플룻에 A음을 맞추고 있었다. 방가스는 전부 나약하게 나왔다. 세대의 석탄 운반차에서 석탄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축음기가 유일하게 시샘하는 소리였다. 뒷담장 위에 앉아있던 고양이들은 중국 선양으로 퇴각하는 러시아 병사들처럼 슬금슬금 사라졌다. 이러한 일들로 미루어 보아 사라는 이제 책 읽을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다. 사라는 그 달에 가장 안 팔린 책으로 선정된 수도원과 벽난로를 꺼내 들고 발을 가방 위에 올려놓은 채 주인공 제라드와 함께 거닐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주인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사라는 곰 때문에 나무 위로 쫓겨간 제라드와 데니스를 놔둔 채 귀를 기울였다. 아, 그렇다. 당신이라도 그녀처럼 귀를 기울였으라. 그러더니 아래층 홀에서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라는 책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첫판에 곰이라 맺힐 듯한 기세로 뛰어나갔다. 짐작하실 것이다. 사라가 계단 꼭대기에 나가서자 그녀만의 농부가 아래층에서 한 번에 3계단씩 뛰어 올라와 한 오라기의 이삭도 남김없이 끌어모으듯 그녀를 얼싸안았다. 왜 편지 안 했어요? 왜요 왜? 사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뉴욕은 정말 큰 도시더군요. 월터 프랭클린이 말했다. 일주일 전에 올라와서 당신이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목요일에 이사가 버리고 없다는 걸 알았답니다. 목요일이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요. 불행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금요일이 아니었으니까. 그 후로 경찰에게도 가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당신을 찾아다녔답니다. 편지에 썼잖아요. 감정이 격해진 사라가 외쳤다.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나를 찾았어요? 젊은 농부의 얼굴 가득 봄날의 미소가 퍼져나갔다. 오늘 저녁에 옆 식당에 들렀어요. 그가 말했다. 제철 야채 요리가 먹고 싶었거든요. 깔끔하게 타이프 친 메뉴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뭔가를 발견하고 눈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양배추 요리 아래 메뉴를 읽고서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식당 주인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가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가르쳐 주었답니다. 기억해요. 사라가 기쁘게 속삭였다. 양배추 아래는 민들레 요리였지요. 난 당신의 타자기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대문자 W를 줄 위로 툭 올라오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월터가 말했다. 와, 그런데 민들레에는 W가 안 들어가는데. 사라가 놀라서 물었다. 젊은이는 주머니에서 메뉴 카드를 꺼내 손가락으로 어느 한 줄을 가리켰다. 사라는 그 카드가 그날 오후에 처음으로 친 카드라는 것을 알았다. 카드 위 오른쪽 구석에는 눈물이 떨어져 얼룩졌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얼룩 위로는 초원의 풀 민들레 철자는 안 보이고 황금빛 꽃에 대한 추억에 매달려 있던 그녀의 손가락이 엉뚱하게 두드린 철자들이 만들어낸 묘한 요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붉은 양배추와 속을 채운 피망 요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요리가 나와 있었다.
단단하게 삶은 계란이 달린 그리운 월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